합격 해커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23년도 피셋 언어논리 기출 경향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잘 치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강의 때 계속 말씀드린 문제 유형들 다른 거 없이 똑같이 다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출과 상당히 유사하게 올해 기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출제 경향 좀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언어 논리의 유형이 있어요. 독해, 그 다음에 논증, 문맥, 논리 네 가지 파트가 골고루 다 출제가 됐죠. 그리고 제가 예측했던 문제들도 하나씩 출제가 됐고, 그래서 중요도가 있는 문제들 작년 기출과 비교해서 그 다음에 최근 23년도 5급 공채 기출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기출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고요. 대표적인 문제 함께 좀 풀어볼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24년 대비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프린트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배부해드린 프린트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에 1쪽에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맨 상단부에 언어논리 유형 분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결국 언어논리는 제가 봤을 때 총 4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서 제가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독해 파트 쪽, 그 다음에 논증 파트 쪽, 그 다음에 문맥, 그 다음에 논리, 이렇게 4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요 독해 쪽을 밀독이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밀독형 문제다. 지문의 어떤 세부적인 정보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 요 2개를 합쳐서 광독이라고 말씀드릴 건데, 밀독과 광독을 비교해서 본다라고 하면 밀독은 전반적으로 좀 지문의 세부적인 정보를 꼼꼼히 봐야 되고 선택지가 지문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는 정보를 체크하는 데 좀 공을 들여야 되는 반면, 광독 쪽은 발췌독할 수도 있고요. 모든 정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좀 추려서 봐야 되는 한두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밀독과 광독, 지문이 길게 출제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2개로 구분을 했고, 논리는 뭐 말 그대로 논리죠. 우리가 잘 아는 퀴즈 형태의 문제로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 쪽에 보시면 제가 독해는 독해 원리 쪽이라고, 독해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논증은 논증의 방향성 쪽 제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문맥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은 문맥과 단서를 어떻게 찾아낼 건가 라는 부분이고, 논리는 논리 이론들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 이론의 체계 쪽으로 기본서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올해 기본서 아마 동일하게 유형 그대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롭게 출제된 문제 유형이 하나도 없고, 기존에 우리 출제됐던 20년도 모의평가부터 비롯해서 21년도 기출, 22년도 기출까지를 통합해서 그게 문제은행처럼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던 문제 스타일, 예를 들어 21년도에 안 나왔는데 22년도 작년에 안 나왔는데 21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고 하는 식으로 예전 문제 형태에서 계속 문제 유형을 뽑아서 지금 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가지고 유형 분류 철저하게 하시고 각 유형별로 접근법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 잘 연구해 보시면 내년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해 원리 쪽에 해당되는 문제의 발문은 제가 부합, 추론, 알 수 있는 없는, 판단, 설명 이렇게 적어놨는데, 올해 기출에서 보면 요 3가지로
통합해서 나왔다. 판단하고 설명은 그렇게 자주 나오는 발문은 아니라고 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3개의 발문 중에서 출제가 되고요. 올해 기출 중에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론, 부합이나 알 수 있는 없는과 확연하게 다른 스타일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작년 우리 기출에서도 그런 경향이 보였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해서 5급 공채 기출에서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뚜렷해졌었거든요. 특히나 올해 23년도 5급 공채 기출에서 보면 추론 문제 비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독해 쪽에서, 밀독 쪽에서. 그래서 추론에 좀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총 나와 있는 문항 수를 보면 밀독 파트에서도 추론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내년에도 비슷하게 출제가 되겠죠. 지금 경향을 봤을 때. 그래서 추론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증 쪽에서 이제 발문은 논지 주장, 그 다음에 견해 분석, 강화 약화, 비판 반박, 평가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사실 그랬었고, 논지 쪽 문제 올해는 2문제나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견해 분석, 강화 약화라는 발문보다는 뭉뚱그려서 평가라는 발문으로 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특이할 만한 점은 논지가 2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로 많이 출제될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분석과 평가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맥 쪽은 사실 뭐 빈칸 추론, 밑줄 추론, 글의 수정 이런 부분들이 문맥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 기출에서 문맥 쪽이 중요한 이유는 실무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그 실무 소재가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퀴즈 문제인데요. 올해는 3문제 정도 논리 파트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논리 파트의 발문은 사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대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지문이 줄글 형태로 나오던 아니면 퀴즈 형태로 나오던, 그래서 요 발문 나오면 논리 문제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반적으로 올해 기출의 경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기출 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작년 7급 공채 기출하고 5급 공채 기출과 상당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 올해 5급 공채요.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독해 파트 보시면 독해 파트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야기식 서술, 의 역사 소재 지문이 1, 2번의 역사 소재 항상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첫 페이지에 나오는 역사 소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가, 이 부분이 그 시험 딱 전반부에 우리가 처음에 만나게 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세워놓고 들어가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1, 2번의 역사 소재 지문 나왔죠? 첫 번째 문제는 약간 좀 구조가 잡힌다 싶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늘 작년 2번 문제와 상당히 흡사하게 나왔습니다. 인물 이름 선지에서 여러 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 잘 안 잡아주는 이야기식 그 서술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이건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5급 공채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약하신 분들은 충분히 연습해서 대비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론 문제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추론 문제가 총 이제 8문제 나왔는데, 우리 지금 독해 문제가요. 그 중에서 추론 문제가 반절을 차지해요. 내문항이나 그냥 추론이라는 발문을 달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론은 하나의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증 파트에서는 핵심 주장, 논지 찾는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됐다는 건 상당히 비중이 큰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올해 문제 푸셨을 때 그 핵심 논지 문제가 문항 번호가 3번, 4번이었어요. 그래서 3, 4번이면 완전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확 당길 수 있는 광동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떤 식의 전략을 가지고 시간을 줄일 것인가. 앞쪽에서 항상 지금 광동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문제를 전략적인 문제로 좀 삼아서 시간 전략 잘 세워두셔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맥 문제는 실무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문제가 작년보다 한 문제 정도 늘었어요. 작년에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5문항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면 실무 소재 문제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광독 쪽에 해당되는 문맥 문제 쪽으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문맥을 따지는 문제보다 실무 소재를 활용하면 약간 밀독처럼 제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부적인 정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실무 소재 문제가 많아지면 실무 소재 문제가 많아지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를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실무 소재 쪽에 난이도가 높지는 저는 않았다. 오히려 문항별 난이도를 놓고 본다면 작년의 실무 소재 문제보다 올해 쪽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은 한 문제 늘어났지만 그렇게 점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 문항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문맥 문제 그 실무 소재 한 문제 늘었고 대신 이제 논리 퀴즈 쪽, 논리 쪽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줄었는데 그 논리 문제도 상당히 기본적인 전형적인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5급 공채 기출과 동일해요. 5급 공채 기출 제가 보고 난 다음에 출제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문제 준비하실 때 논리 퀴즈 뭐 넘기신 분들도 있을 거고 버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전략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일단 기본적인 논리 퀴즈 문제들은 푸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거다.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올 거다. 왜냐면 5급 공채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올해 7급 공채 기출 보면 유형별로 논리 퀴즈 출제되는 유형별로 지금 전제 찾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논리 퀴즈에서 명제 연결형, 그 다음에 독해형 논리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는데 전제 찾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계속 5급 공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대비하셔야 된다. 작년 우리 기출에선 안 나왔지만 올해는 나올 수 있다. 그거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전제찾기 문제. 근데 전제찾기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게 아무래도 정언 논리 형태로 문장이 구성되다 보니까 가언 논리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전형적인 논리 문제보다는 약간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하나가 좀 난이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논증 문제에서 제가 핵심 그 주장 찾는 문제만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많이 나왔던 실험 평가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2문제나 나왔었잖아요. 그게 나오지 않았고 대신 5급 공채에서도 실험 평가가 안 나온 대신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실험의 결과를 추론하는 문제가 추리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올해 19번 문제 5급 공채 36번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실험의 결과를 추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년 7급 공채와 유사하고 5급 공채는 문제 형태까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예측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출을 통해서 올해 기출을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고 결국 그래서 컷이 작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오히려 비슷한 수준 어떻게 보면 실무 소재나 또 그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낮아졌고 논리 문제 문항수가 어쨌거나 줄었고 그 다음에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핵심 주장 문제, 논지 문제 2문제나 들어갔고 어려워하시는 실험 평가 문제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논증 평가 문제도 상당히 기본적인 형태로 방향성 따지는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는 작년 수준과 유사하고 아니면 조금 제가 풀었을 때는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낮게 느껴졌던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있고요. 5급 공채 문제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22년 기출에 비해서. 그래서 7급 공채는 5급 공채보다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평타 수준으로 나올 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유형을 실수하지 않고 마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좋은 점수 받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듭니다. 뭐 사설 평가 기관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합격 컷 예측하는 걸 보면 총점으로 한 260점 정도 뭐 요렇게 생각하고 240점 요런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230점에서 40점 정도 뭐 요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뭐 작년하고 큰 막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 정확하게 컷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측도 불가능하고 하니까 시험 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점수가 뭐 약간 불안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2차 준비 매진하시고 1차는 이미 시험 끝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기출 분석 철저히 하셔서 저랑 같이 좀 정리한 다음에 내년 또 시험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러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 보시면 되거든요. 받으신 프린트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언어논리 총평이라고 해서 제가 쭉 적어놨는데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다시 이제 준비를 한다. 24년 대비로 뭔가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작년까지 올해까지 내가 준비했던 것들은 일단 덮어두시고요. 기본을 다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올해 기출이 이런 방향으로 나왔다.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뭘 놓쳤을까? 그거를 확인해 보시고 내년 기출에서는 그런 부분 실수하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첫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 총평이나 기출을 경향을 분석하는 강의가 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분석 방향, 그런 경향 같은 거에 따라서 준비의 기초를 좀 다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 들어가시기 전에 받으신 프린트 1쪽에 들어가 있는 오른쪽 페이지 언어논리 총평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 왼쪽 페이지 하단부에 7급 공채 기출 언어논리 유형 비중이라고 정리된 표가 있어요. 요 하단부에 있죠? 예. 요거 제가 화면에 띄운 거랑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문항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지, 유형이 분류가 되는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독해, 논증, 문맥, 논리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눴을 때 2020년 7급 모의평가부터 시작해서 올해 기출까지 각각 몇 문항씩 출제됐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 첫 해 시험이었던 21년도 7급 공채 기출만 약간 이 부분에서 좀 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20년도 모의평가 제가 작년 기출 경향 분석할 때 무슨 말씀 드렸었냐면 22년도 기출은 21년도 기출보다는 오히려 20년 모의평가와 유사하게 문항수나 그런 비중이 출제가 됐다 이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면 상당히 비슷하고 그리고 올해도 작년과 20년 모의평가 봤을 때 크게 차이 없이 문항수 배분이 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년차 정도 들어가게 되면 내년에 벌써 4번째 시험이 치러지는 거잖아요. 이 정도 비중은 유형화되어 있다. 이미 이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 여기서 차이가 나봤자 한두 문제 차이 날 거예요. 올해도 보시면 문맥과 단서 쪽에서 한 문제 늘어나고 대신 논리의 체계 쪽에서 제 문제 한 문제 줄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논리 쪽 한 3-4문항 나올 거고 문맥과 단서에서 한 6문항 많으면 7문항 정도 나올 거고 독해 원리 쪽 독해 문제 8문항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는 지금 4개년도가 다 동일합니다. 논증도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비중은 일단 고정이 거의 된 상태다라고 보시고 내년 시험에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은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가늠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단순히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험의 총평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언어 논리를 공부할 때는 유형을 분류해서 보는 게 필요해요. 제가 유형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유형별로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순서라던가 어떤 부분을 먼저 봐야 되는지 혹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전략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형 분류를 하는 거고요. 유형을 분류해 놓고 각 유형별 접근법을 내 몸에 맞게 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출도 일단은 구체적으로 문제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원리 쪽이 사실 밀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독해 문제의 문항 비중이 제일 높아요. 어쨌거나 8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독해 문제의 경향을 좀 본다라고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정보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뭐 내용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사실 언어 논리에서 독해 문제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세부적인 정보 판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구조를 보고 좀 손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스킬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가, 그런 문제풀이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세부적인 정보 판단은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개념 이해 쪽, 올해 우리가 이제 문제 풀었을 때 발문을 보시면 제가 발문으로 유형 분류하잖아요. 발문을 보시면 부합, 알 수 있는 없는 이런 발문 달려있는 문제가 4문항 출제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정보 제대로 잘 집어낼 수 있는가, 지문에서 정보의 강약 조절 가능한가, 그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흐름과 구조를 판단해서 문제 해결력 자체에 딱 초점이 있는 거는 추론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론형 문제는 단순히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게끔 뭔가 지문의 어떤 도식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지, 정보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는 이미 우리 기출에서 세부적인 정보 판단 능력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 판단 능력을 물어보는 거를 딱 조합을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출제하고 있다라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내년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가지 형태로 좀 독해 문제도 밀동 문제도 구분을 해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론을 직접 찝은 거거든요. 추론 문제 강화되고 있는 거 눈여겨보실 만한 특성이에요, 여러분. 작년에도 우리 추론 문제 나왔었고, 추론 문제가 사실 부합하고 알 수 있는 없는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문을 가리고 지문과 선지만 봤을 때는 이 문제의 발문이 부합인지 알 수 있는 없는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추론은 좀 명백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만큼 추론 문제 자체의 특성이 있다는 건데 그 추론 문제가 지금 강화되는 추세라는 거죠. 유형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출제되고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추론은 내용 이해 스타일처럼 내더라도 소재를 과학 소재 같은 걸로 내요. 과학 소재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냐면 전체적인 흐름, 상관관계 보는 거. 출제되는 선지의 패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굉장히 도식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도식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단순히 읽어서 독해로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문의 구조를 볼 수 있고 흐름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선지가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도식적인 추론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 추론 문제가 계속 이런 도식적인 구조를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다른 밀동 문제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준비를 제대로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일치, 개념 이해하는 이런 문제에서 도드라지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를 안 잡아주는 지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식 서술이라고 말씀드리죠. 거의 대부분 역사 소재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가 1, 2번에 나온다는 거죠. 구조를 안 잡아놓은 지문을 1, 2번에서 읽으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이 안 풀려서 내용이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 건지, 2문제 중에서 제가 좀 잘 읽히는 한 문제만 풀고 한 문제는 일단 패스해놓고 눈이 풀린 다음에 돌아와서 푸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 2번에 이런 문제 나오고 있으니까 범위를 좀 넓히면 한 장,
1번부터 4번까지에서 역사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식 서술로 나오는 문제가 올해도 출제가 됐고 아마 내년에도 출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 이쪽 한번 같이 보시면 이쪽에 이제 제가 문제 유형별로 경향 분석 쭉 좀 자세하게 적어 놨어요. 거기 한번 같이 좀 보시면요.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네 번째 줄에 총 8문제의 문항 출제되었다라고 정리해 놨죠. 그 중에서 내용 이해를 묻는 독해 문제는 알 수 있는 없는 발문이나 부합 발문으로 4문항 출제되었고 나머지 4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원리를 적용하거나 도식적인 접근법을 요하는 추론. 그래서 총 8문항이 지금 출제가 됐는데 추론 쪽이 4문항이나 출제가 됐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볼 만한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특히 추론 문제의 비중이 높아진 것과 그 다음에 비중이 높아진 것과 추론 문제가 다른 발문의 독해 문제와 확연히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된 것은 최근 5급 공채 기출의 경향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경향은 세부적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판단하게 하는 능력. 이거 항상 나옵니다. 그냥 세부 정보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여러분 밀독이라고 해도. 그래서 추론은 지문의 어떤 구조가 어떠하고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고 원리나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라면 그 원리 원칙이 1개 나왔는지 2개 나왔는지 2개 나왔을 때 어떠한 대비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유지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지문의 소재, 아무래도 밀독이면 소재가 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죠. 소재에 따라서 어렵고 좀 쉽고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1, 2번 문제 소재, 모두 역사 소재. 이러한 경향은 7급 공채 기출 및 5급 공채 기출에서도 이건 뭐 피스텟 언어 논리 지금 유형화된 방식으로 계속 몇 년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 예측 가능했죠. 그죠? 대비하셨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특히 역사 소재는 생소한 용어가 제시되고 정보량이 많이 제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처음에 읽기 어려운 소재예요. 게다가 구조 안 잡아주면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식 서술로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전략적으로 먼저 넘겼다가 풀 건지 아니면 풀 거면 어떤 식으로 지문의 정보들을 체크를 할 건지 이런 기준 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도식적 접근을 요구하는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의 경우 약물의 치유 확률 그 다음에 전력 수급 위기 단계 생물학 소재 누가 보더라도 되게 도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소재들 위주로 원칙 적용형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고요. 이 유형은 5급 공채와의 유사성이 높아진 만큼 내년을 대비해서 5급 공채 기출의 독해 문제 출제 경향에도 함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출제됐던 우리 기출 중에서 실무적인 소재를 다루는 문맥형 문제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는 거의 동일하게 지금 문제 유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급 공채 문제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문제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논증의 방향 쪽 출제 경향 저랑 한번 체크해 보시면 비중 그 다음에 출제 경향 23년 5급 공채 그 다음에 22년 7급 공채 완전 유사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문항수 작년과 동일하게 7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5급에서도 지금 보면 그 발문이 논증 문제의 발문이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제가 앞서 이제 그 1페이지에 문제 유형 분류할 때 적어놓은 발문을 보시면 논지와 주장뿐만 아니라 뭐 강화 약화 비판 반박 분석 평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최근 문제 나오는 패턴은 비판 반박이나 강화 약화를 발문에 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분석과 평가 문제로 발문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 분석과 평가는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뽑힐 수 있는 발문이기 때문에 광독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지 내려가서 뭐를 분석하라는 건지 뭐를 평가하라는 건지 확인해 보시라고 했어요. 분석과 평가 발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최근 5급 공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논증과 논리 부분을 결합한 문제 누가 보더라도 그냥 줄글 형태의 논증인데 거기에 논리 구조를 집어넣는 거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분석이나 그 다음에 평가라는 발문을 달고 출제되기가 좋기 때문에 광독 쪽에서 지금 발문, 논증 쪽에서 발문으로 대표적인 게 평가 분석인데요. 올해 우리 기출 문제도 보시면 평가 분석 쪽으로 다 출제가 됐어요. 논증 문제는 그 핵심 논지 찾는 2문제 제외하고 나머지 5문제는 평가 분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소재 문제. 작년은 실험 평가 문제가 나왔어요. 21번, 22번에 상당히 난이도 높고 어려웠죠.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였고, 근데 올해는 그 문제 싹 빠지고요. 사실 올해 5급 공채에서도 보면 실험 평가 문제 안 나왔거든요. 대신 뭐 나왔냐면 실험 결과 추리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동일하게 나왔어요. 19번 문제가 올해 5급 공채 36번 문제와 틀이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5급 공채 문제 보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실험 소재 문제는 뭐 결과를 추리하는 거든 아니면 내용을, 실험의 내용 자체를 추리하는 문제건 아니면 실험의 결론을 평가하는 문제건 무조건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소재가 나오면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험 소재 거의 대부분 또 과학 실험으로 들어가잖아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어떻게 대비할까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저는 실험 소재 문제는 한두 문제 꼭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본기에 충실한 문제 비중이 높아졌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논증 문제는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평가와 분석이라는 발문 가지고 기존에 안 나오던 문제 패턴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분석은 정말 견해 분석 문제였고요. 평가는 방향성 판단하는 강화 약화 문제였어요. 기본적인 형태예요. 늘 우리가 이미 다 예측하고 기출을 통해서 연습해왔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고 얼마나 제대로 답을 골라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너무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민간 경력, 우리 7급 공채 기출 같은 걸로 기본적인 난이도의 문제를 충분히 연습해서 기본기, 각 유형별 기본기를 단단하게 잡아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논지 문제 2문항 굉장히 기본이죠. 가장 논증 쪽에서 기본이 되는 문제고 방향성 평가하는 그 평가 발문 달려있는 문제 2문항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견해 분석 문제도 그 제가 아예 기본서 유형에 넣어놓을 정도로 기본적인 문제 형태였잖아요. 그런 문제 또 2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 이쪽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논증의 방향성 출제 경향 분석 쪽을 제가 또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어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요. 총 7문제 출제됐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기출과 동일한 비중 유지했고요. 제가 강조했듯이 언어 논리는 이거가 중요해요. 언어력과 논리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거. 여기에 합당한 문제가 뭐냐? 논증이거든요. 얘의 비중은 줄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밀독과 광독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간상의 차이가 있었죠. 밀독은 세부적인 정보를 좀 꼼꼼히 지문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전략상 넉넉하게 시간을 배치해 놓는 게 필요한 반면 기본적인 방향성 따지는 논증 문제는 좀 빠른 시간에 풀 수 있었잖아요. 지문의 정보를 밀독처럼 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핵심 논지 문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1분 30초가 아니라 1분 혹은 30초 안쪽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문제의 비중뿐만 아니라 문제의 세부 유형도 작년 7급 공채 기출과 유사했습니다. 우선 작년에도 출제되었던 핵심 논지 문제, 요거 2문항이나 출제된 건 조금 저도 놀라웠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의 경우 문항 번호도 3, 4번이었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 방식에 따라 전반부 시간 전략에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서 시간 확 당기신 분들은 초반에 시간 줄여놓고 가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편안한 상태로 문제 계속 푸실 수 있었을 거고, 여기서 시간 못 줄이셨으면 전략을 제대로 구사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전반부에 출제된 광동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가
시간 전략의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향성을 다루는 문제의 발문으로 강화 약화나 비판 반박보다는 평가와 분석을 비중 있게 출제하고 있는 것은 5급 공채 기출과 유사합니다. 특히 이 부분 올해 좀 특이하죠. 실험의 결론을 묻는 올해 19번 문제는 2023년 5급 공채 36번과 매우 유사했어요. 이따가 우리 대표 문제로 요거 볼 거거든요.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험을 소재로 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말씀 뭐냐면 작년에 출제됐던 실험 평가, 그 다음에 논리와 논증이 통합된 분석 문제, 그 다음에 25번에 항상 나왔던 법조항 해석에 관한 여러 쟁점 제시하고 그에 대한 논증을 분석하는 논증에 대한 분석 문제. 요거 약간 뚜렷한 어떤 작년 기출의 특성이었는데 요 문제 올해 출제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중요도가 떨어지냐? 절대 아니죠. 올해 나온 문제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 기출에서는 없었는데 21년 기출이나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출제된 문제를 문제은행처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출제 패턴으로 봤을 때 내년에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니까 이 세 가지 유형은 올해 출제 안 됐더라도 분명히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인 문맥과 단서 쪽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문맥과 단서 쪽은요. 결국 7급 공채에서 일단 뭐 5급 공채에서 문맥과 단서는 지금 다 빈칸 형태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빈칸 2개, 3개 혹은 4개 정도까지 제시를 하고 빈칸 주변의 문장의 흐름으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나 구절이 뭔지를 맞추는 정말 전형적인 문맥 그런 문제, 일반적인 문맥형 빈칸 추론 문제가 밑줄 추론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5급 공채에서는. 그래서 빈칸 형태로 문맥이 출제가 되는데 마지막 부분 보시면 우리 기출에서도 일반적인 문맥 문제 실무 소재만 나오는 거 아니고요. 일반적인 문맥 문제 나오거든요. 둘 다 빈칸 형태로 나왔어요. 두 문제 출제가 됐고요. 빈칸 추론의 비중이 조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빈칸은 단순 일반형 문맥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기출에서는 실무 소재 활용하는 것도 빈칸 형태 대화체로 나오는 그 문제 형태 뚜렷하게 있잖아요. 올해도 한 문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럼 출제되고 있는 문항 번호 수도 23, 24, 25 이런 식으로 지금 마지막 부분에 실무 소재 문제 몰아넣는 형태가 작년부터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21년도 기출에서도 뒷부분에 실무 소재 문제가 조금 나왔었죠. 그래서 뒤쪽에 20번대 이후에 실무 소재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총 5문항 출제됐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됐어요. 이게 저는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화형 빈칸 문제라던가 논쟁 분석 문제 이런 걸로 딱 이제 그 출제의 다양성은 별로 없었다면 올해는 5문제가 출제되면서 출제 양식이 다 다르게 출제가 됐습니다. 대화형 빈칸 문제도 나왔고요. 밑줄을 활용해서 뭔가 수정하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밑줄 활용해서 필요한 자료 찾는 문제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례 같은 거 개정해야 되는 밑줄도 활용하는 거죠. 이런 문제도 골고루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실무 소재 활용하는 형태의 문제 틀들이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이거는 이미 유형화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 3쪽에 보시면 네, 문맥과 단서 쪽에 출제 경향 분석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언어 논리가 단순 독해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했을 때 다양한 문제 해결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문맥과 단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빠지지 않고 나올 거예요. 이 유형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한테는 5급 공채 기출과 다른 7급 공채 기출만의 특징적인 문제인 실무 소재 활용한 문제,
문맥 문제 형태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문맥 문제 쪽에서 가장 핵심이 우리 기출에서는 실무 소재 활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총 7문항 출제가 됐고요. 실무 소재 쪽이 5문항으로 늘었고 일반적인 문맥형 빈칸 문제가 2문항 출제가 됐는데 실무 소재로 출제된 문제의 경우 문맥 문제임에도 세부 정보 좀 파악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문맥은 광독이었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줄일 여지가 있어야 하는데 실무 소재로 나오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쪽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무 소재 문제 비중이 하나라도 늘었다. 난이도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올해 출제된 실무 소재 문제는 밑줄을 활용하는 수정 문제 2문항과 필요한 자료를 찾는 1문항, 그 다음에 표를 채우거나 빈칸 채우는 문제 2문항 출제되어서 오히려 작년보다 난이도는 좀 떨어졌어요. 사실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작년 25번에 나왔던 법률 조항 주고 쟁점 1, 2, 3 이런 것들 좀 시간 많이 걸릴 수 있고 대화형 빈칸 추론 문제 실무 소재 활용하면 꼼꼼하게 정보 기준 다 찾아줘야 돼서 시간 많이 걸릴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문제로 줄었고 오히려 밑줄을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수정하는 문제가 나와서 약간 발췌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 줄일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작년보다 문항수는 늘었지만 난이도는 높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실무 소재를 제외한 일반적인 문맥 문제는 모두 빈칸 추론 형태로 출제가 됐고 빈칸 문제 강화되고 있는 추세요. 몇 년째 지금 5급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기출에서도 그거 대비해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논리, 체계 쪽의 출제 경향 보시면 비중이 축소된 건 맞아요. 네 문제에서 세 문제로 줄었으니까 25% 줄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문항수는 내년에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겹치는 유형 없이 그래서 다양하게 출제가 됐죠. 퀴즈 문제 하나 나왔고요. 명제 연결형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는 넘기실 필요도 없이 바로 그냥 푸실 수 있게 왜냐면 우리 논리 이론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형태로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독해형 논리 문제 제가 기본서의 독해형 논리라고 분류하는 문제는 2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지문이 줄글 형태로 나와 있는 문제. 근데 알고 보면 논리 문제처럼 접근을 해서 기호화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전제찾기 문제. 이렇게 2개 있었는데 2개가 하나씩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제가 2번째 언급한 전제찾기 문제 요거 유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5급 공채에서도 올해 2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제가 7급 공채 작년에는 안 나왔지만 올해는 나올 수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나왔어요. 근데 게다가 이 전제찾기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나마 3개의 논리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이따 이 문제는 대표 문제로 저랑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전제찾기 문제는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5급 공채에서도 매년 출제되는 유형은 아니었는데 최근 3, 4년 동안 보시면 매년 한 문제 혹은 2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올해 7급 공채에서 전제찾기 문제 출제됐고 내년에도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찾기 문제는 유형화시켜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파이널 때도 논리 문제는 전제찾기랑 정언명제 쪽 강조 드렸었거든요. 근데 정언명제 활용하는 문제 출제가 됐죠. 전제찾기 문제가 정언명제 형태로 나와서 어려운 거 더하기 어려운 거 이렇게 돼버려서 좀 난이도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좀 난이도 올해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언명제가 나오면 일반적인 가언명제 형태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살표로 기호화한다 해도 연결고리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언명제는 제가 스페어 타이어처럼 범주 판단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라. 벤 다이어그램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만약 올해 기출에서 적용했다면 조금 쉽게 문제 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문항수가 줄었다고 논리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요. 우리 21년도 기출에서 논리 문제 6문제까지 나온 적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쪽의 오른쪽 페이지에 논리의 체계, 출제 경향 분석하는 거 같이 좀 보시면
올해 총 3문항 출제되어서 4문항 출제되었던 작년보다는 한 문항이 줄었죠. 예. 그리고 어떤 문항 출제되었는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논리 퀴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제 연결형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됐어요. 작년에도 참거진 문제가 안 나오고 올해도 참거진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럼 참거진 문제는 이제 버려도 됩니까? 아니죠. 예. 문제은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 기출은 21년도 기출에서 그리고 20년도 모의평가에서 참거진 문제 다 출제됐고, 특히나 21년도 기출에선 상당히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거진 문제가 나오면 경우의 수 좀 따져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난이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 정언명제가 어디에 활용됐었냐면 독해형 논리 문제가 정언명제 형태로 나와서 좀 어려웠었죠. 근데 올해는 이 독해형 논리 문제가 상당히 평이하게 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는 좀 푸실 수 있게 어차피 기호화시켜 놓고 보면 명제 연결형 문제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제가 늘 강조했던 전제찾기 문제, 최근 5급 공채 기출에서도 계속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어서 출제 가능성 매우 높았고, 특히 올해 전제찾기 문제는 요거죠. 정언명제형으로 출제돼서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크게 그 부분 문제 틀렸더라도 크게 뭐 이렇게 당락에 영향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어려워하는 문제였으니까. 정언명제를 활용하는 논리 문제는 7급 공채뿐만 아니라 5급 공채 기출에서도 계속 출제되던 유형이므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유형화됐어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작년 7급 공채 12번 문제처럼 논증과 논리가 결합된 형태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지문 있으면 밑줄 기억부터 미음까지 쳐놓고 그 밑줄 친 문장들의 관계 물어보는 분석 문제가 있었어요. 뭐 기억이 참이면 니은이 반드시 참으로 도출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문제가 5급 공채에서도 올해 안 나왔고 7급 공채에서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작년 우리 기출에서 이미 나왔었고 5급 공채도 계속 나오던 패턴이었거든요. 논리와 논증을 통합시키는 형태의 문제는 언어논리라는 시험이 방향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 방향 자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하셔야 되고, 올해 안 나왔다고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올해 기출의 경향은 좀 꼼꼼하게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해 기출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우리 유형별로 지금 봤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네, 여러분 시험 치신 시험지 있으시면 같이 펴놓고 저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항 번호 보면서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 문제 배치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하셔야 될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교시 아마 언어논리랑 상황판단 같이 푸셨을 텐데 거의 대부분 언어논리 먼저 푸시죠? 그죠? 언어논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줄여놓고 한번 볼까요? 지문 길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 추세가 지문 길이 별로 길지 않게 출제되고 있고요. 그 편집이 조금 달라졌어요. 올해 5급 공채 기출도 편집이 좀 달라졌는데 이 지문 박스가 조금 가로 길이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로 길이가 같은 지문 양이라도 좀 줄어요. 그래서 보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지문 길이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1번, 2번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부담 느낄 만한 길이는 아니다. 근데 항상 그 출제원들은 1, 2번에서 승부수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승부수냐면 여러분 얼어붙게 만드는, 이 시험 어렵구나라고 딱 위축되게 만드는 좀 전략을 쓰기 때문에 1, 2번 문제에서 구조 안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식 서술 문제 많이 내고 지문 길이 길어지는 것도 여러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한 문제 정도는 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1번 고려 정보 뭐 해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 선택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뭐 순검군 얘기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요게 이제 중심 어떤 소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문제도 역시 부합 문제. 알 수 있는과 부합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합 문제도 아래 내려가서 보면 뭐 고려 얘기 나오는데 뭐 오연총, 그 다음에 윤관, 척준경, 그 다음에 예종, 왕 이름과 사람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지금 보면 가한촌을 점령했다거나 신복은, 경국은, 신기군 이런 거 창설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여기에 또 가한촌 전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옹주에 있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역사 소재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조 잘 안 잡아주는 이야기식 서술, 그 다음에 위치 정보 물어보는 선택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문 읽을 때 역사 소재면 위치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지명과 위치에 대한 정보들은 좀 체크를 해 두시고, 특히나 이제 밀독형 문제는 우리가 발문 확인한 다음에 선지 내려가서 선지 한번 훑고 지문 올라가는 거 제가 추천드리잖아요. 그래서 선택지 훑었을 때 위치나 지명에 관한 정보가 계속 나온다 싶으시면 그런 거 위주로 지문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4번이 둘 다 핵심 논지였어요. 저도 놀랐거든요. 시간 확 줄였어요. 저도 시간 재고 문제 풀었습니다. 근데 시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4번까지 문제 푸는데 사실 저는 3번하고 4번 하나씩 문제 풀 때 1분도 안 걸렸던 것 같거든요. 거기서 거의 3, 4번 문제 푸는데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시간을 전반부에 줄이며 갈 수 있어서 저는 뒤에 풀 때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문제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핵심 논지 문제니까 선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 지문 보면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한 문장, 그거 어려우시면 단락별로 한 문장 요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6번 들어가면 다시 부합하지 않는,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해서 밀독형 발문이 나오니까 선택지 한번 보시고 이제 가시면 좋은데, 5번과 6번 문제의 약간 공통점이 뭐냐면 소재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서 봤던 역사 소재나 또 과학 소재나 사회과학 소재나 이런 쪽이 아니라 약간 실무적인 소재가 밀독 문제로 활용이 됐어요. 그죠? 실무적인 소재죠.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실무적인 소재가 가미된 밀독 문제가 5, 6번에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기억에 따라 안내 수정, 이면 글의 수정 문제고, 요거 우리 이미 이런 스타일의 문제 기출에서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니까 가불병정무가 논의된 내용이 뭔지 하나씩이 아마 안내 쪽에 가입 대상 보험기간 보장 항목 이거와 다 연관이 있을 거예요. 선택지도 보시면 하나씩 매칭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발췌독 하시는 게 좋아요. 지문 올라가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문 대하체니까 끝까지 읽으면서 중요한 어떤 내용들 하나씩만 체크해 두시고, 안내 보면서 선택지 볼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8번도 유사한 형태예요. 기억으로 적절한 거 밑줄이 활용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자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가불병정 형태로 대화체로 되어 있고, 필요한 자료가 가불병정이 주장하고 있는 거에 하나씩은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을병정이 주장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체크해 놓고 보기 쪽과 매칭시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8번도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됐고, 우리 기출에서 이미 한 번씩 다 출제가 됐던 문맥형 실무 소재형 문맥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9번, 10번에서 또 이것도 유사해요. 이번에는 문맥 문제인데 일반 문맥, 정말 문장의 흐름 잡는 빈칸 2개짜리로 다 9번, 10번 출제가 됐고, 지문 굉장히 짤막하잖아요. 여기서도 저는 시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기존에 나오던 스타일은 9번 같은 스타일로 선지 구성되는 거였는데 5급에서는 보기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선지 구성도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9번, 10번 다 문맥형 빈칸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시간을 줄일 여지가 저는 충분히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 추론 문제 나오죠.
11번에 추론 문제 나오고요. 발문이 지금 보기 형태로 나오고 어떻게 보면 보기가 거의 지문만큼 길거든요. 이거는 보기에 사례가 제시가 된 거죠.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기 쪽을 먼저 읽어보셔서 어떤 원칙을 찾아야 될지를 확인하셔도 되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문 길이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문에서 읽어서 바로바로 판단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 11번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12번 논쟁에 대한 분석. 논쟁 분석 문제는 항상 이렇게 직관적 대조 지문으로 갑을병정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각각의 주장을 하고 있을 텐데 편가르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자 다른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기에서 한 명씩 물어보는 것보다는 2명 이상씩을 비교 대조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문 읽어서 주장 찾으신 다음에 보기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3번 문제 역시 또 추론 문제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스타일이죠. 작년에 우리 9번 문제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그 기준 표로 제시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추론 발문 나오면 지문에 표가 들어간다거나 해서 굉장히 도식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보기 형태죠. 원칙 적용형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거 논리 문제죠. 그런데 논리 퀴즈는 아니고 독해형 논리 문제예요. 짤막하지만 지문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문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논리 명제로 기화될 수 있는 문장 뽑아서 기화해서 연결고리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달아서 15번, 16번까지 다 퀴즈 문제, 논리 문제. 15번의 그 발문이 좀 특이하잖아요. 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갑이 새롭게 입수한 정보로 적절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이따가 우리 문제 풀어볼 건데 마지막 단락 쪽 보시면 결국 그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지문에 추가가 되어야 할 전제예요. 그래야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인용 없고 처리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제 찾기 문제다라고 분류하시면 되겠고, 16번 전형적인 논리 퀴즈 문제. 명제 연결형 문제인데 약간 좀 최근에 나오는 스타일은 명제 연결형 문제랑 정보 정령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가 많이 나오잖아요. 같이 통합해서 좀 보시면 좋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또 추론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보기형. 그러니까 항상 보면 추론은 보기 형태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문의 내용이 아마 읽어보시면 생물학 소재일 겁니다. 생물학 소재에서 중요한 건 상관관계죠. 그 상관관계에서 거의 대부분 보기가 출제가 됐어요. 보기 형태 보세요.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언명제 형태로 문장이 제시된 게 있으면 요거 이제 상관관계 쪽과 해당되는 문제니까 그것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간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물학 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단계가 순서, 단계, 흐름이 잡힐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 추론할 수 없는 거 역시 추론 문제인데 이번에 보시면 지문 길이가 조금 길고요. 그 다음에 선지가 1, 2, 3, 4, 5 오지선다형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알 수 있는 없는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내용일치형 추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문 보면 구조 굉장히 명백합니다. 추론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고, 그 다음 19번, 20번 보시면 아까도 제가 강조드린 실험의 결과 설명하는 거 고르는 문제 나왔고, 지문 보면 실험 쪽이 따로 있기는 한데 윗부분에서 그 실험의 어떤 결론을 위해서 세팅되고 있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 부분 좀 명확하게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논증 평가 문제, 논증에 대한 평가 우리 많이 봤던 대표적인 논증 발문이잖아요. 보기 내려가서 보시면 강화 약화형 평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문에서 이 논증은 강화된다 이런 식의 이제 선지 표현이 나온 걸로 봐서는 지문의 결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지지하는 어떤 전제 부분까지도 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는 같은
같은 방향, 약화는 반대 방향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22번에 두문항 연결형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작년하고 되게 유사해요. 보시면 두문항 연결형 문제가 하나는 분석이라는 발문으로 나왔고 하나는 기억에 대한 평가라고 나왔어요. 22번 평가 문제는 강화 약화 문제니까 방향성 평가 문제, 전형적인 문제고요. 21번의 분석 문제도 색다를 게 없어요. 그냥 A의 주장에 따르면 B의 주장에 따르면 A 주장, B 주장 비교하는 견해 분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 작년에도 이런 스타일로 나왔죠. 빈칸하고 분석 문제 하나 나왔었는데 올해도 아예 광동 문제로 두 문제 세팅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3번부터 이제 우리 문맥 쪽에서 실무 소재 활용한 문제가 쭉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23번은 요거 작년에 안 나왔던 문제인데 21년도 7급 공채 기출에서 18번에서 나왔던 문제 스타일이에요. 봤던 스타일이죠. 우리 강의 때 이미 다 기출해서 공부했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표 쪽을 미리 채워놓고 선지 판단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방법으로 하시면 어렵지 않게 완전 동일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4번 빈칸 대화체형 빈칸 문제 실무 소재 활용한 거 이것도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와 동일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빈칸 주변만 봐선 안 되죠. 지문 전체적으로 읽어서 기준 잡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 연달아서 항상 그 쟁점별로 한 2개, 3개 정도의 쟁점을 나눠서 법률 조항 적용해서 갑과 을의 쟁점 분석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올해 문제는 작년엔 안 나왔던 대신 21년도 7급 공채 기출 24번에 나왔던 조례나 운영규칙 같은 거 제시해주고 그 부분 개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 25번 문제 형태보다는 얘가 시간이 좀 덜 걸려요, 여러분. 쟁점 3개를 다 체크하는 것보다는 차이가 나는 부분, 개정해야 될 부분 뭔지 딱 먼저 확인하는 게 이게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와서 사실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게 실무 소재 문항수가 늘어나긴 했는데 난이도는 오히려 작년보다 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 유형 지금 우리 1번부터 25번까지 봤어요. 여러분 나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요 하는 문제 있어요? 하나도 없죠. 21년도, 22년도, 뭐 20년도 모의평가까지 본다면 20년, 21년, 22년 기출 총 75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형태 그대로 출제가 됐지 새로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뭐 19번 문제 실험 결과 추리하는 문제는 7급에선 안 나왔잖아요. 하지만 올해 5급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7급 공채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반드시 보셔야 될 게 7급 공채 기출하고 최근 5급, 그러니까 23년도 5급 공채 기출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하게 출제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출 경향 분석에서 4가지 유형별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1번부터 25번까지 저랑 지금 쭉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고 어려운 문제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각 이제 유형별로 작년 문제 혹은 올해 5급 공채 문제와 비교하면서 대표적인 문제 한 문제씩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프린트에 4쪽부터 같이 볼게요. 제가 문제 유형별로 2문제씩 가지고 왔는데 작년 기출하고 올해 기출, 그 다음에 5급 공채 기출에서 올해 기출 이렇게 비슷한 문제끼리 좀 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작년 우리 기출이나 5급 공채 기출은 제가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하게 제가 설명 안 드릴 거고 오늘 뭐 23년도 기출 경향 분석 특강이니까 그 23년도 기출에 해당되는 문제 좀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독해 쪽에 밀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문제 쪽에 해당되는 문제를 볼 건데 4쪽에 예제 1번이 있어요. 이건 작년 7급 우리 공채 기출에서 9번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작년 기출이니까 당연히 여러 번 보셨을 거고 문제도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이런 문제 일단 발문이 추론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났다? 추론이다. 근데 지문에 보니까 표가 들어가 있네요. 근데 어쨌거나 추론은 밀독형 발문이니까요. 내려가서 선택지 한번 먼저 확인해 보는 거죠. 1번부터 5번까지 주어 부분 쭉 확인해 보시면 일반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자가격리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확진 수험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표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확진 수험생, 자가격리 중 유무, 일반 수험생 중 유무. 이게 지금 주어로 다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물어보는 게 지금 사실은 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문을 읽을 때도 웬만하면 지문에 막 밑줄을 치거나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표에 정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표에다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문제 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문 읽어봤을 때 중요한 이제 정보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표에는 일단 세부 시험장 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데 선택지에서 보면 계속 뭐 물어보냐면 어떤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아마 표 아래쪽에 지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 마스크 어느 거 써야 되는지 의무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 정도만 표에 체크해 두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읽어보면 모든 시험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규정, 일단 요게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첫째, 모든 수험생은 입실부터 퇴실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야 한다. 이걸 밑줄 칠 게 아니죠. 그냥 끊어주세요. 기준이니까. 둘째, 마스크는 KF99, KF94, KF80, 80의 3개의 등급만 허용한다. 마스크 등급을 표시하는 숫자가 클수록 방역 효과가 크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셋째, 마스크 착용 규정에서 특정 등급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명시한 경우 해당 등급보다 높은 마스크 등급의 마스크 착용은 가능하지만 낮은 등급의 마스크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체크를 할 만하다면 요거거든요. 이거는 왜 체크를 하냐면 일단 경우라고 해서 논리적인 문장으로 표시가 됐잖아요. 가음 명제거든요. 이게 만족이 됐으면 후권으로 넘어간다. 그럼 분명히 선택지에 이게 만족되고 안 되고로 나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그러니까 선지에 나올 법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이제 보시면 시험장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마스크 착용 규정, 이게 선택지에서 계속 물어봤던 거였죠. 첫째,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각 센터장이 내린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센터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아이고. 네. 여기다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옆에다가 센터장이라고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 수험생 얘기 나오는 둘째 부분 보시면 특별 방역 시험장에서는 KF99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특별 방역 시험장은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어 KF99 착용해야 된다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셋째, 소형 강의실과 중대형 강의실에서는 각각 99와 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근데 뭐냐면 중요한 거는 여기 있죠?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저 같으면 99, 94라고 적고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괄호 표시 같은 거 하나 해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선택지에서 판단해야 될 게 결국 어떤 시험장에서 어떤 증상자가 마스크를 뭘 써야 하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기준이 되는 거는 표에다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택지를 확인하면 1번에서 일반 수험생 중 유증상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반 수험생 중 유증상자 여기 있죠. 그죠? 유증상자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없다라고 했는데 물론 94 지금 99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데 이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를 수 없다는 아닌 거예요. 치를 수 있어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추론할 수 없는 거 찾는 문제니까. 나머지 선택지도 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 올라가서 어떤 마스크 착용하라고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문제가 올해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나를 보시면 올해 13번 문제 똑같죠.
표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 훑었을 때 요거 작년 기출에 나왔던 스타일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표를 보면 표 볼 때는 항상 뭐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제목 잘 보셔야 돼요.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조치사항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론 문제니까요. 여러분 추론할 수 있는 거 고르는 문제거든요. 내려가서 복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예비 전력이 50만 킬로와트일 때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실내 조명을 완전 소등하여야 하며 예비 전력이 180만 킬로와트일 때는 50% 이상 소등하여야 한다. 조치 사항이 뭔지를 계속 물어보는데 예비 전력이 뭐일 때, 뭐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지금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를 보면 그 조치 사항 옆에 위기 단계만 설명되어 있을 뿐 예비 전력이 몇 킬로와트에 해당되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아마 지문 위쪽에서 제시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문에다 표시하지 마시고 그냥 표 옆에다가 적어 놓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체크할 만한 정보 뭐 있나 한번 보시면 땡땡부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올여름 폭염으로 국가적 전력 부족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세부 실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냉방 설비를 가동할 때 냉방 온도를 25도씨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위기 단계별 뭐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25도씨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14에서 17시에는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요거 하나 체크해 둘게요. 그 다음에 땡땡부는 추가적으로 예비 전력을 기준으로 전력 수급 위기 단계를 준비 단계, 관심 단계 이게 아까 표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끊어주면서 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거 별 의미 없으니까 그냥 위기 단계 나와 있는 표 옆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기 단계를 준비 단계 500만 킬로와트 미만 400만 킬로와트 이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옆에다가 그냥 400에서 500이라고 적으세요.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관심은 지금 그러면 300에서 400. 그 다음에 주의 단계는 200에서 300. 그 다음에 경계 단계는 100에서 200. 심각 단계는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보기 판단할 때 그냥 표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놓치지 마셔야 될 거 뭐냐면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이때의 조치사항에는 그 전 위기 단계까지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경계 단계가 이제 발령이 됐다라고 하면 그 전 단계, 준비 단계, 관심 단계, 주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조치사항 일단 다 포함한 다음에 경계 단계에 해당되는 조치사항까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건 당연히 선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다만 살짝 꺾이는 단서 조항 같은 거죠. 여기서도 반드시 선택지가 나올 겁니다. 장애인 승강기, 전력수급 위기 단계와 관계없이 상시 가동 당연히 체크해놔야 될 거고 또한 병렬로 의료기관, 아동 및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은 냉방온도 제한 예외시설로서 자체적으로 냉방온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요런 거, 요런 기관 자체적으로 냉방온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 두 가지 예외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도 선택지화 될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아까 기억 예비전력 50만 킬로와트 일때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심각 단계로 가면 돼요. 100 이하니까. 그죠? 표에서 100 이하로 딱 가면 모든 공공기관은 실내 조명을 완전 소등 나와 있죠? 실내 조명 완전 소등. 앞쪽은 맞아요. 그 다음에 예비 전력이 180만 킬로와트일 때면 어디로 가면 되냐면 경계 단계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50% 이상 소등하여야 된다. 근데 경계 단계에서 50% 이상 소등하라는 얘기 없어요. 어디 나오냐면 그 윗단계에서 나와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전 위기 단계까지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활용되는 거죠. 활용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옳은 선택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예비전력이 280만 킬로와트일 때 요거 주의 단계입니다.
냉방 온도를 24도씨로 설정할 수 없으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요거까지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첫 단락에서 뭐 나왔어요? 공공기관은 냉방 설비를 가동할 때 냉방온도 25도씨 이상으로 분명히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상관없어요. 24도씨로 설정할 수 없는 거 맞아요. 예비전력이 750만 킬로와트일 때는 설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틀린 거죠. 25도씨 이상으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전력수급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일 때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마지막 단락 단서조항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 승강기를 가동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보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장애인 승강기를 가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일단은 장애인 승강기는 전력수급 위기 단계와 관계없이 상시 가동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취약계층 보호시설 얘기를 계속 집어넣어요. 하지만 우리 추론에서도 중요하지만 밀독에서 제가 강조드린 구조가 뭐였어요? 병렬. 또한 나오면 끊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뭐냐면 또한을 기준으로 앞에와 뒤에 문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보호시설하고 장애인 승강기 얘기는 따로 노는 얘기지. 얘가 합쳐져서 뭐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디귿 쪽도 중지하여야 한다. 상시 가동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이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가네요. 그죠? 어렵지 않게 표를 활용하는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표에다가 좀 정보 체크해 두시면 오히려 그 단계가 지금 여러 가지잖아요. 수치가 또 다양하게 그럼 나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읽다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느니 그냥 표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원칙 적용형 추론 문제 작년과 동일하게 표 활용해서 출제된 문제 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넘기셔서 6쪽에 예제 3번을 보시면 이제 그 논증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그 실험의 결과, 어쨌거나 결과면 논증으로 치면 결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 가장 잘 설명하는 거, 다시 말해서 실험의 결과를 제대로 추론을 해라 라는 건데 이게 단순히 실험 쪽에만 나와 있는 것만 읽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이 실험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단서가 윗단락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찾아내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뭐를 볼 거냐면 올해 우리 문제 보기 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19번 문제가 올해 5급 공채 36번 문제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글의 실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거.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문제인 거고, 그래서 지문 구성 봤더니 맨 아랫부분에 실험이 짤막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온도 증가분, 열적 잡음, 그 다음에 양자 잡음, 잡음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고 A가 B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험이 짤막하니까 실험을 먼저 읽고 올라가셔도 돼요. 아니면 지문 전체적으로 어차피 읽어야 돼요. 이론 쪽의 어떤 실험 과 관련된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아랫부분에 실험이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만 읽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내용을 보게 만들어요. 세부적인 정보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선지를 먼저 보고 어떤 거를 좀 확인하면 될까를 먼저 좀 판단해 보는 기준으로 선지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으면 잡음 종류 두 가지 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1번, 2번에서 계속 온도 증가분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 증가분과 잡음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 찾아내려고 지문 좀 볼 것 같아요. 지문 읽어보시면 소재 어렵습니다. 광학 얘기 나오고 전자 얘기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밀독처럼 보려고 하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를 광독으로 분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분명하죠. 온도 증가분, 잡음 유형,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 들뜬 상태가 된다거나 어떤 교란하는 요인을 잡음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밀독할 때 보는 요런 따옴표 처리된
개념정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쭉 훑어 내려가시고 두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게요.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 광센서에서 전자가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열적 현상. 아까 잡음이 열적 잡음이 있었고 양자 잡음이 있었거든요. 선택지에서 봤을 때 얘가 분명히 뭔가 연계가 될 것 같아요. 열적 현상으로 광센서 내부의 원자 진동에 의해 원자에 속박된 전자 일부가 큰 에너지를 얻어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것이다. 배경지식 있거나 하지 않으면 이거 읽었을 때 바로 무슨 내용인지 막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내용 확인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열적 현상, 그 잡음, 열적 잡음 요거 하나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들뜬 상태로 전이하는 전자의 수는 원자의 진동이 없는 절대 0도, 즉 마이너스 273도씨에서는 0이었다가 광센서의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뭐 몇 도일 때 뭐였는지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온도와의 관련성 보는 게 중요한 거였으니까 과학 소재죠? 이런 표현. 현지화될 수밖에 없어요. 상관관계 나타내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온도, 광센서의 절대온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고 다른 하나는 양자현상이다. 그럼 요거는 이제 또 세모 표시해 놓고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광센서 내부의 전자 중 일부는 확률적으로 매우 큰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들뜬 상태로 전이한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 정도는 광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뿐 광센서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 이게 또 핵심이죠. 이번에 양자 현상은 여기에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열적 현상에 의한 잡음, 열적 잡음. 그 다음에 양자 현상에 의한 잡음, 양자 잡음. 이 두 가지. 두 잡음의 합을 광센서 전체 잡음이라고 한다. 라는 거 두 개 합하면 전체 잡음이 된다. 광센서의 구조와 이를 구성하는 물질에 따라 열적 잡음의 크기와 양자 잡음의 크기는 달라진다. 광센서의 열적 잡음과 양자 잡음의 상대적인 크기를 구하기 위해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내용 한번 볼게요. 실온에서 구조와 구성 물질이 다른 광센서 A와 B, 선택지에 계속 A, B 나왔었잖아요. 잡음을 측정을 하고 이 요건이 나오죠. 온도를 높인 후 광센서의 온도를 높인 후 다시 두 광센서의 전체 잡음 크기. 그럼 전체 잡음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두 잡음의 합을 전체 잡음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실험 결과, 실온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실온에서는 A와 B의 전체 잡음의 크기가 같았으나 고온에서는 온도 높인 후에 달라졌죠. A의 전체 잡음의 크기가 B의 전체 잡음 크기보다 컸다. A 쪽이 지금 더 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문에서 체크된 걸로 판단을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좀 해보는 거죠. 일단 실온에서 전체 잡음을 체크했을 때 실험 결과를 보면 A와 B가 전체 잡음 크기 같았다고 했고요. 근데 온도를 높였어요. 온도를 높였을 때는 A가 잡음 크기가 더 크다고 했어요. 이게 전체 잡음 크기예요. 근데 우리가 전체 잡음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열적 잡음 플러스 양자 잡음으로 구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열적 잡음과 양자 잡음이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추론을 해보면, 왜냐하면 지금 선택지에서 계속 3, 4, 5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실온에서 열적 잡음이 A가 뭐가 더 크고 양자 잡음은 뭐가 더 크다. 실온에서 어떻게 될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좀 판단을 해보시면 이게 핵심이었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는 양자 잡음은 온도에 관계가 없었는데요. 열적 잡음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정비례해서 증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실온에서 온도가 증가가 되면 어쨌거나 열적 잡음은 A든 B든 다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모두 다 증가하게 되는 건데 온도가 높았을 때
실온일 때 A와 B가 전체 잡음이 같았는데 온도가 높아졌을 때 A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온도 높였을 때 영향을 받는 거는 이쪽인데 열적 잡음 쪽인데 온도를 높였을 때 A가 더 컸다는 거는 정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온도에 기존의 실온에서 열적 잡음이 A가 B보다 더 컸어야 온도를 높였을 때도 A 쪽이 더 많이 오를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 온도와 열적 잡음 간의 관계를 보시고 기존의 실온에서도 A가 B보다 열적 잡음은 더 컸다는 거구나.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봤을 때 그렇게 추론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양자 잡음은 어떻게 될 거냐. 양자 잡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온에서 열적 잡음이 A가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 잡음이 A, B가 같았어요. 그 말은 양자 잡음은 어떻게 됐을 거다? A보다 B가 더 컸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자 잡음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온도에 관계없이 유지가 될 거니까 온도를 높였어도 양자 잡음의 크기는 이렇게 유지가 될 겁니다.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추론을 하면 정답이 되는 게 3번이 나오는 거죠. 실온에서 지금 보시면 열적 잡음은 B가 A보다 크고 그쵸? B가 열적 잡음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 A가 B보다 크고 A가 더 크고 양자 잡음은 B가 A보다 더 크다라고 나와 있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오른쪽 페이지 해설 노트에 제가 정답이 되는 이유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정말 특이할 정도로 비슷하게 예제 4번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23년도 7급 올해 19번 문제 지문 구성 보세요. 실험 아랫부분에 있죠? 발문도 똑같아요. 실험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거, 3번의 실험 결과 가장 잘 설명하는 거, 지문 구조, 어떻게 보면 소재도 굉장히 비슷하죠. 양자 역학 쪽 얘기 나오고 실험 얘기 나오고 네, 그래서 또 A, B, C까지 해서 뭐가 뭐보다 더 크다 작다 이런 식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올해 5급 공채 문제를 푸시고 실험 소재가 이런 식으로 출제됐구나. 실험 소재는 어쨌거나 나올 텐데 라는 거를 예측을 하셨다면 그래서 올해 36번 우리 좀 전에 풀었던 5급 공채 문제를 좀 풀고 분석을 해서 들어가셨으면 19번 문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문제 세팅되는 스타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뭐가 뭐보다 낮고 높은지 지금 물어보는 거라 아까 뭐가 뭐보다 크고 작은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얘도요 실험이니까 저는 지문 전체적으로 일단은 다 읽었어요. 근데 그 전에 아까도 봤듯이 우리 그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보시면 비교하는 게 불순물 함유율 얘기가 나오고요. 내부 양자 효율이 나옵니다. 내부가 나왔다는 건 아마도 외부도 뭔가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자 X는 전류가 흐르게 되면 빛을 발생시키는 반도체 소자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X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P형 반도체 부분에 전공이 주입이 되고 N형 반도체 부분에 전자가 주입이 된다. 이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부분에서는 전공과 전자가 서로 만나 광자, 즉 빛이 발생한다. 이 소재는 리트에서도 나온 적이 있던 소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익숙한데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어려운 소재거든요. 반도체 얘기 나오는데 P형, N형 나눠져서 전공, 전자 다 생소한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밀독을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P형은 전공, N형은 전자 이런 식으로 막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찾으려고 하는 거 지금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보려고 하는 거 내부 양자 효율, 불순물 함유율 요거 지금 보려고 하는 거라서 이런 거 체크 안 하셔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그런데 X에 주입되는 모든 전공과 전자가 빛을 발생시키진 않는다. 어떤 전공과 전자는 서로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전공과 전자는 서로 만나더라도 빛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내부 양자 효율 여기 나오네요.
주입된 전공 전자쌍 중 광자로 변환된 것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X의 전공 전자 100쌍이 주입되었을 때 이 소자 내부에서 60개의 광자가 발생하였다면 내부 양자 효율은 0.6으로 계산이 된다. 이는 X의 성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X의 불순물 함유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불순물 함유율도 여기서 나오네요. 그죠? 불순물 함유율, 내부 양자 효율, 불순물 함유율에서만 결정이 되고, 중요한 건 상관관계니까 얘죠. 불순물 함유율이 낮을수록 내부 양자 효율은 높아진다. 화살표 방향 반대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내부 양자 효율이 어떤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부분 체크하셔도 상관없지만 밀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택지를 보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한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 핵심은 내부 양자 효율과 불순물 함유율 간의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단락. X의 성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 이거 병렬이잖아요. 뭐 하나 나올 거냐면 내부와 다른 외부 양자 효율 나온다고 했죠. 일단 나오니까 체크는 해둘게요. 외부 양자 효율은 X 내에서 발생한 광자가 X 외부로 방출되는 정도와 관련된 지표이다. X 내에서 발생한 광자가 X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일부는 반사되어 외부로 나가지 못한다. X 내에서 발생한 광자 중 X 외부로 벗어난 광자의 비율이 외부 양자 효율로, 예를 들어 X 내에서 발생한 광자가 100개인데 40개의 광자만이 X 외부로 방출되었다면 외부 양자 효율은 0.4인 것이다. 외부 양자 효율은 X의 굴절률에 의해서만, 여기서도 나오죠. 이런 단적인 표현들, 굴절률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굴절률이 클수록 중요한 건 외부 양자 효율은 낮아진다. 상관관계, 굴절률 높아질수록 외부 양자 효율 낮아진다. 여기에서도 역시 반비례 관계. 같은 개수의 전공 천자쌍이 주입될 경우 X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는 외부 양자 효율과 내부 양자 효율을 곱한 값이 클수록 많아진다. X에서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 외부 양자 효율 곱하기, 외부가 아까 우리 세모로 표시했었죠? 내부 양자 효율을 곱한 값이 이게 클수록 광자 개수도 많아지는 거니까 요 둘 사이에는 비례 관계. 그러니까 요것도 체크해 두실 필요 있죠. 상관관계. 그 다음 한 연구자는 X의 세 종류, 여기서 나옵니다. A, B, C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A와 B의 굴절률은 서로 같았지만 이미 세팅된 거예요. 모두 C의 굴절률보다는 작았다. 그러면 굴절률이 일단 세팅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요것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굴절률이요. A와 B의 굴절률은 같았대요. 그런데 모두 C의 굴절률보다는 작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일단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실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개수의 전공 전자쌍이 주입되는 회로에 A, B, C를 각각 연결을 하고 뭐 측정하는 거냐면 방출되는 광자의 수, 요거랑 연계되죠.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는 A가 가장 많았고 B와 C는 같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가 실험의 결론으로 일단 나온 건데, 선택지에서 실험의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걸로 방출되는 광자의 개수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불순물 함유율과 내부 양자 효율, 이거 다 우리 아까 동그라미로 체크했던 내부 양자 효율 쪽에 관련되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래서 내부 양자 효율을 우리는 지금 찾아야 돼요. ABC의 그 크기가 내부 양자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굴절률이 외부 양자 효율을 결정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굴절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도출할 수 있을 거냐면 얘를 바탕으로 외부 양자 효율을 나타낼 수 있을 건데, 굴절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부 양자 효율과 굴절률은 반비례 방향이었기 때문에
같은 거는 그냥 같은 거고, 근데 이렇게 되겠죠. 굴절률과 반비례 방향으로 가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우리 지금 내부 양자효율 혹은 불순물 함유율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이 뭐였냐면 방출되는 광자수인데, 요거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해준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비례식이라는 거거든요. 비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방출되는 광자 수가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A하고 지금 A가 가장 많았고 B하고 C는 같았다.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외부 양자 효율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구조에서 어떤 거를 곱해서 요 구조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 양자 효율에서 A와 B는 같았거든요. 근데 방출되는 광자수가 A가 많았어요. 그럼 곱해지는 값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B하고 C 비교했을 때 외부 양자 효율은 B가 더 컸거든요. 근데 B, C가 같아졌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뭔가를 곱했을 때. 그럼 기존에 C가 더 큰 게 곱해져야 이미 작았지만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양자 효율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3, 4, 5번에서 내부 양자 효율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요 얘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있나를 보시면 4번에 내부 양자 효율은 A가 B보다 높고 C가 B보다 높다 나왔죠. 정답은 4번으로 가요. 그럼 여기서 불순물 함유율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반대로 간다. 반비례 방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물 함유율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B 있을 때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B, C 있을 때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얘기는 1번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는 게 맞아요. 너무 동일하죠.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문제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예측 가능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틀리면 좀 아까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너무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험 소재가 논증 문제에서는 계속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맥 문제 쪽, 문맥은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매번 나오고 있는 형태를 대표적인 문제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대화체로 되어 있는 빈칸 추론 형태로 이제 그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실무 소재형 문제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5번에 나온 거는 22년도 23번 기출인데요. 네, 작년에 이런 스타일의 기출문제가 23번, 24번에 연달아 나왔었죠. 빈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대화체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아, 이거 실무 소재일 가능성이 높구나 하고 보셔야 되고, 어쨌거나 뭐 빈칸이니까 빈칸 주변,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값 들어가 있는 부분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다면 제가 추가로 뭐뭐만 확인하고 나면 다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서도 민원인이 현재 비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문 읽으면서 민원인이 비보조금 신청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쭉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지금 민원인의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2021년에 A 보조금 수령한 민원인이라고 나와요. 이 민원인이 이미 A 보조금을 수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B 보조금 신청 자격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냐 하고 민원이 온 거예요. 근데 B 보조금 신청 자격은 A 보조금과 같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작년에 A 보조금을 수령한 민원인은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지금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업인, 그 다음에 지급 대상 토지도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만족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빈칸 부분에 요걸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선택지는 옳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소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2번에서 민원인의 부정, 1번, 죄송해요. 그 3번에서요. 예. 그 등록 여부. 이거는 이미 만족을 했으니까 A 받은 걸 거잖아요. A 보조금. 그래서 5번에도 이런 거 얘기되고 있는 선택지는 일단 제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아있는 선택지를 보면 다 똑같은데 유일하게 차이가 나는 게 이의제기 심의 절차 진행 중, 그 다음에 이의제기 기각권, 그 다음에 인용권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심의 절차 진행 중인 것과 기각권 혹은 인용권 중에 어떤 쪽에 들어가야 그것만 확인하면 민원인이 비보조금 신청 자격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만 빨리 올라가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의뢰 두 번째 진술에서 나와 있는데요. 의뢰 두 번째 진술 보시면 전년도에 A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판정된 경우 비보조금 신청할 수가 없어요 한 다음에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정하더라도 수령인은 일정 기간 동안 중앙부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심의 기간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의제기 기간에는 기각만 아니면 이의제기 기간인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빈칸 내려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추가로 뭐만 확인하고 나면 다른 사유 확인하지 않고서도 민원인이 현재 비보조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를 판단해 봤을 때 절차 진행 중인 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수령 자격은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 절차 진행 중인 건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면 기각인지 인용인지에 따라 요건 여부가 만족되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절차 진행 중인 건에 포함되는지만 확인하는 걸로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인용건도 마찬가지예요. 인용건에 포함이 되면 요건이 만족이 되겠지만 인용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각인지 혹은 절차 진행 중인지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기각건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면 기각건에 포함되면 당연히 요건 만족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각이 된 거면 기각건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인용이거나 절차 진행 중인 건데 인용이거나 절차 진행 중에는 모두 다 요건 만족한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각건에 포함되는지만 확인하면 다른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올해 나왔던 뒷페이지 넘겨서 9쪽에 예제 6번 올해 24번 문제예요. 번호 때도 뭐 비슷하게 사실 나온 거고요. 24번 문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 찾는 건데 또 대화체죠. 그러면 실무 소재, 번호 때도 실무 소재가 나올 만한 번호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빈칸 하고 문장이 전체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을 정도만 한번 먼저 읽어보면 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도의회가 연속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지가 관건이다. 관건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재난안전법상 그것을 판단할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만 보셔도 5번 선택지가 상당히 을 쪽의 진술과 방향이 유사하다. 왜냐하면 A도 의회에 관한 기능 연속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A도지사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군요. 라는 게 그 을 쪽의 진술과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만 보고 어느 정도 선지 추려도 만약 24번이니까요. 여러분 시간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빠르게 좀 문제를 해결하겠다 싶으시면 그냥 다른 거 판단 안 하고 이 정도만 보고 5번 찍고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의 특성이 뭐냐면요. 여러분 대화체로 되어 있고 빈칸 근데 실무 소재다. 이게 약간 문맥 문제기는 한데 빈칸이니까 사실 문맥에 탈을 쓰고 있는 밀동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훑어서 선택지의 내용이 빈칸에 들어갔을 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쭉 읽어보시면 첫 번째 단락의 갑의 진술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죠. 네 번째 줄에 A도 의회도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만일 수립해야 한다면 그 업무는 A도 의회 의장의 업무인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거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 일쪽에 이제 진술 쭉 훑어보시면, 정확하게 A도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갑의 진술을 보면, 그러면 도의회는 성격상 유사한 의결기관인 국회의 경우에 준하여 도의회 사무처장이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을이 도의회가 국회와 같은 의결기관이긴 하지만 국회에 준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끝에서 한 네 번째 줄 정도부터 볼게요. 뭐뭐라고 규정하여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는 그 자체로 재난안전법에 명시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도의회에 관한 기능 연속성 계획은 수립되지 않아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우리 읽었던 재난 발생 상황에서도 도의회가 연속성 있게 수행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지가 관건인데, 그거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그거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나오니까 우리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5번 A도 의회에 관한 기능 연속성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A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겠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3번 선택지처럼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므로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아예 수립할 일이 없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재량에 따라서 약간 장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제껴주시고 5번 답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화된 문제예요, 여러분. 내년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충분히 준비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 논리 쪽,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제 문제가 유형화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23년도 5급 공채 기출에서 전제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 15번 문제로 이것도 지금 보시면요. 빈칸이라고 그냥 나왔어요. 전제 문제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뭐 발문에 뭐 전제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빈칸 추론 형태로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이런 얘기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빈칸이라고 발문은 나와 있는데 지금 문장 5개 주어진 게 다 조건 명제죠. 기호화할 수 있는 논리 명제가 되고, 아랫부분 보시면 위의 기준으로는 사무관 3명의 파견 여부가 확정되지만 2명의 파견 여부는 확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빈칸을 기준으로 추가하면 이거죠. 추가해야 될 전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모든 사무관의 파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발문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문맥형 빈칸 문제는 거의 대부분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고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 5개의 선택지 중에서 4개는 빈칸에 들어가도 되는데 나머지 딱 하나가 빈칸에 들어갔을 때 뭔가 모든 사무관의 파견 여부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하나를 골라주는 거고, 문장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나와 있는 문장들이 지금 보면 첫 번째 문장이 A를 파견하면 B를 파견한다. A 화살표 B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두 번째 B를 파견하면 D를 파견하지 않는다. 세 번째 C를 파견하면 E를 파견하지 않는다. 네 번째 D를 파견하지 않으면 C를 파견한다. 다섯 번째 E를 파견하지 않으면 D를 파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3명의 파견 여부가 확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확정적인 정보가 나오려면 다 가업 명제이기 때문에 뭔가 시작점이 확정적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방법이 간접출입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결고리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이 단순해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아마 쭉 연결이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A 화살표 B에다가 2번 붙이면 B 화살표 낫디 이렇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붙여주면
나띠에서 C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붙여줄까요? C에서 나디로 갈 거고요. 남아있는 5번 붙여주면 나2에서 D로 가겠죠? 이렇게 5개의 문장이 쭉 연결이 됩니다. 간접추리법 핵심은 뭐냐면 D로 끝났는데 나띠로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띠로 시작했는데 D로 끝난다. 나띠와 D는 모순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이 시작점이 틀렸다. 나띠가 틀렸다. 다시 말해서 D가 확정이 되는 거고, D가 확정이 되면 대우명제로 넘어갔을 때 나삐가 확정이 되고, 또 대우명제로 넘어갔을 때 나데이가 확정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확정이 되는데 맞죠? 그래서 빈칸의 내용을 추가를 했을 때 모든 사무관의 파견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A, B, D가 추가가 됐어요. 뭐가 결정이 안 됐냐면 확정이 됐어요. C하고 E가 확정이 안 됐거든요. C, E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확정되어 있는 정보에 C랑 연결고리가 잡히거나 E랑 연결고리가 잡히면 대우명제 취해서 C 알 수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걸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빈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4번이에요. C를 파견하지 않으면 E를 파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4번처럼 not C, not E 이거 해버리면 요거 빈칸에 넣어봤자 확정되어 있는 애들하고 연결고리도 안 잡히고요.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선택지는 한번 매칭해 보시면 확정적인 정보들과 연계가 돼서 C와 E의 그 파견 여부가 확정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 우리 기출에서 나온 전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제 문제 자체도 좀 독해형 논리 문제라 그냥 기화해서 풀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여서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문장이 지금 이 문제는 다 가언명제로 나와서 되게 쉽게 기화되고 연결고리가 잡혔잖아요. 전제 찾기는 뭐냐면 나와 있는 나머지 전제들끼리의 연결고리가 잘 잡혀야 결론으로 연결되는데 부족한 연결고리가 뭔지를 내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추가해야 될 전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문장들이 가언명제 형태가 아니라 정언명제로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 11쪽에 예제 8번으로 제가 가지고 온 23년도 올해 15번 문제, 번호대도 동일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갑이 새롭게 익수한 정보로 적절한 거를 지금 찾으래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한 차례씩 시험 출제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시험위원들의 관한 자료를 정리하던 주무관 갑은 다음 사실을 파악했다. 3가지 명제가 주어집니다. 월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은 모두 누구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전칭이잖아요. 정언명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라 정언명제로 지금 전제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갑은 이 사실에 새롭게 입수한 정보, 이게 결국 뭐냐면 추가해야 될 전제가 되는 거죠. 얘를 더해서 총 4개의 전제로 최종적인 결론, 월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목요일에는 참석한 시험위원이 적어도 한 사람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어떤 존재가 있다 없다 라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정언명제 스타일이에요. 정언논리 스타일이라 요거는 전제찾기 문제인데 정언논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장은 어렵지 않아요. 기호화도 단순하고요. 근데 좀 전에 봤던 5907 문제처럼 연결고리가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위에서부터 3개의 문장을 한번 기화를 해보면 월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은 모두 수요일에도, 그러면 전칭도 화살표 사용해서 기화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화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은 누구도 수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수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수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목요일에 참석했다. 이 말은 수요일에도 참석하고 목요일에도 참석한 사람이 분명히 한 명은 있다 라는 뜻인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4번째 정보를 우리가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집어넣으면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러므로 월요일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not 월 and 근데 목요일에는 참석한 시험위원이 적어도 한 사람 있다.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한 사람은 있게끔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연결해 봤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월, 수, 요거 대우명제로 바꾸면 낮, 화. 그 다음에 수하고 목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게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낮, 월의 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목은 여기 있는데 낮, 월이 아니라 월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결론으로 연결되는 어떤 연결고리가 뭔지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게 가업명제와 정업명제의 차이예요. 가업명제는 기호화해서 연결고리 쭉쭉쭉쭉 잡아서 뭐 간접추리법을 쓰던 뭘 하던 그 기호화한 거에 연결고리 잡는 걸로 전제가 쉽게 판단이 되는데, 정업명제는 연원이 계속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이 구성만 가지고, 연결고리만 가지고 얘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지 바로 판단하기가, 화살표로 연결고리 잡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정업명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결론도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존재를 함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범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업명제형 문제가 나왔을 때 기호화했는데, 기호화로 연결고리가 잡히면 그냥 기호화로 가시면 되고, 기호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막힌다 뭔가 하면 범주로 판단하셔라, 직관적으로.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는 거 하나 생각해 두시자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얘 한번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은 간단할 거예요. 월이면 수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수하고 화하고 낫이 붙었잖아요. 수는 모조리 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수하고 화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떨어지게 일단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하고 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목이라는 애는 이 정도로 대충 그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수하고 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 부분 있죠? 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월하고 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하고 목하고 겹치는 부분은 아까 세 번째 전제에서 반드시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빗금친 부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결론이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월이 아닌데 목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한 이 월과 목이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지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그림을 다시 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월, 수 이렇게 됐을 때 수하고 목하고 겹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월하고 목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으려면 너무 가까이 목을 이렇게 그리면 3번 전제로 이 부분은 반드시 있게 되는 거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월하고 월은 아닌데 목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월이 아닌데 목인 부분. 그죠? 이 부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그린 그림처럼 목하고 월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된다. 목하고 월하고 떨어지게 그려주면 된다. 이게 네 번째, 추가해야 될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 선택지 중에서 어디 들어가 있나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5번에 월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 중에는 목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은 없다. 다시 말해서 5번 선택지의 내용이 뭐냐면, 월요일에 참석한 시험위원 중에는 월하고 목하고 겹치는 부분 없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 딱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업명제가 나와서 기호화를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에 특히나 전제 찾아야 되는 거는 기호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 잡아서 결론으로 가는데 빠진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인다 싶으시면, 그러면 기호화를 해놓고도 범주로, 벤 다이어그램 쪽으로 직관적으로 영역을 설정을 해서 표시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어렵게 막 기호화로 연결고리 잡지 않아도 쉽게 직관적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택지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업명제는 어떤 식으로든 지금 논리문제 한 문제 정도는 녹여서 나오고 있어요. 활용이 될 거고, 그래서 정업명제 대비하셔야 되고, 전제문제는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제문제는 아까 우리 15번 5급 공채 문제에서도 봤던 것처럼
되게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돼요. 전제라고 안 나오거든요. 빈칸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문제처럼 이렇게 뭐 새롭게 입수한 정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출제되는 전제 문제 양상에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각 문제 유형별로 대표적인 문제 예전에 나왔던 기출과 비교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나머지 우리 23년도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진행될 기초 입문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릴 거고요. 네, 내년 대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올해 기출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되고 단순히 올해 기출만 보실 게 아니라 올해 기출과 그 이전 연도의 기출을 연계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끼리는 같이 묶어서 같이 문제 풀어보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유형별로 나오는 문제의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강의 초반부에 늘상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이거거든요. 얘를 가지려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가져야 문제 유형별로 출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소재 지문에선 이런 선택지가 나오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 분석도 편해지고요. 내년 시험도 예측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측했던 문제들 다 따박따박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문제 유형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거를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5급 공채 기출에서 나오는 유형, 7급 공채 기출에서 나오는 유형 같은 유형끼리 묶어서 전지적 출제자 시점, 출제자는 이런 유형에서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를 계속 보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법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저는 내년 이제 24년 강의 대비해서 기초 입문 강의와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기본적인 구성 그렇게 가는데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지적 출제자 시점을 가지고 저처럼 내년 문제를 예측해서 좀 예측한 문제가 나오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예측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또 좋은 강의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기초 입문 강의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